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특별수사팀 확대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도 오늘 오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엄정 수사 방침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특별수사팀 편성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광주경찰청에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광주 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장에는 경찰청 수사인권 담당관이 임명됐고 중대범죄수사과 소속 6명이 추가 투입돼 전체 인력은 모두 2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완전히 배제한 채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최종 결과만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직속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유구무원이라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반나절도 안 돼 본청 주도의 특별수사팀이 확대 편성된 건데 제19 감사기나 수사 공정성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광산서 수사팀장도 체포가 됐는데 이유가 파기됐다고요? 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수사팀장이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케이블 타이의 존재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이 초기에 촬영한 장윤기의 차량 영상에는 케이블 타이가 찍혀 있었지만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경찰은 관련 영상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광주경찰청은 수사팀장이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원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초 경찰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총경인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2명 규모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장윤기 부친은 물론 수사경찰까지 증거인멸 혐의를 받게 되면서 이 성폭행 의도를 감춰 형량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를 인멸해도 부친은 처벌하지 못하는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기자입니다. 유혈조에는 혹시 DNA 이런 부분도 확인 차원 유전자 같은 거 다 했어요. 그래서 굳이 유혈조 자체에 대해서 압수할 필요성이 촬영으로 증거를 확보했기에 성인용품을 보전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도 결국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성인용품에서 나온 장윤기 DNA 검사 보고서도 누락한 데다 장윤기 실수 그거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압수수색부터는 이미 100% 저장이 돼 있고 이게 공장까지 다 확인이 되는데 장윤기에게 살인 혐의만을 적용한 것까지 결국 성폭행이라는 범행 의도를 숨겨주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최저 형량은 징역 5년이지만 성폭행 의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아래로는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최저하한이 훨씬 더 높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뼈아픈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량을 줄일 의도로 해석되고 있는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은 친족 특례 규정의 적절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인지상정이라지만 행위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또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처벌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 이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특례 규정을 폐지하더라도 혈연 관계에서 벌어지는 증거인멸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처벌받는 가족 구성원만 늘어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군 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방부는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현재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군군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광주 군공항의 예비 이전 부지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무안군 일대로 선정된 상태지만 무안군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 그리고 최종 확정 등의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벤트가 아니라며 사업과 관련한 야당 비판에 대해서 협조는 못해도 방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매달 프로젝트 합동회의를 개최하며 직접 챙기겠다는 뜻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역 선정을 둘러싼 야당 주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처음엔 한쪽에만 투자를 하고 자기 지역은 왜 빠졌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다가 이제는 사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바꾼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만 주장하면 좋겠다고 꼬집으며 사업을 방해하진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충청, 영남권 등 다른 지역별 사업도 꼼꼼히 챙기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구성할 3대 메가 프로젝트 청와대 전담기구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하여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 행정도 거듭 주문했습니다. 순차적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말고 불법이 아닌 한 모든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지시한 건데 사업의 속도가 고 성과와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그리고 조롱 응원이 촉발한 사태가 학생들의 사과와 화해로 일단은 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의 전방위로 퍼진 혐오와 조롱의 문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대신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미래는 열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경재 기자입니다.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조롱 응원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배재구 선수들이 광주를 찾아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광주 유구 선수들이 사과를 받아주면서 일단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발생한 일이 크게 확산한 건 이미 우리 교실은 물론 사회 곳곳에 조롱과 혐오의 문화가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와 시민단체 등이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건 그나마 다행. 저는 야구부 응원에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나아가 교실에서도 조롱과 혐오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이해, 요즘 그런 아이들의 놀이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거기도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되 당장 프로 입단과 입시를 앞둔 배재고 3학년 학생들의 미래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내린 6개월 출전 정지 징계가 형식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특히 여론에 민감한 대기업이 소유한 프로구단에서 해당 선수를 뽑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린 협회와 드래프트를 시행하는 KBO 등이 부담을 나눠서 지고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생 스포츠는 물론 학생 사회에서도 이런 혐오나 징오나 이런 일들이 근절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요. 대한야구협회나 KBO에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선의의 피해자는 생기지 않는 방안도. 회원 4만 5천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야구선수 학부모 온라인 카페에서도 어른들부터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떠가운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자성론이 늘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배재구 야구부의 스타벅스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청와대가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위원회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 국정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이 부위원장에게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경고 조치한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5.18은 폭동이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포함해서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계정 67개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서를 퍼뜨린 계정 12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이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을 맞아 지난 2분기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증권가에서는 성과급으로 지급될 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권가가 집계한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매출 172조 원, 영업이익 85조 원 안팎입니다. 예상 수준의 실적이 나온다면 2분기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보다 50% 가까이 뛰는 셈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700%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에는 노사 합의에 따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률을 영업이익의 10.5%, 1분기와 2분기 충당금을 모두 합쳐 19조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더하면 2분기 실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상 초유의 실적 전망은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순조로운 양산 출하와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식하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HBM4를 기점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범용 D램은 물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열풍으로 서버에 들어가는 낸드 가격까지 전분기보다 70% 넘게 뛰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메모리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애플, 테슬라 등 대규모 수주를 받은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 팹이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 주가는 3% 가까이 오르며 시장의 기대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사이클 호황에 타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보상 비용을 차감해도 컨센서스를 소폭 이제 상회하는 숫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던 삼성전자가 내일 기대를 웃도는 2분기 실적으로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거래량이 적은 야간에는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응이 숙제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간 체결된 1,527원 60전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삼성전자에 1,000만 달러 매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빠른 소통을 위해 딜링룸 근무자들이 큰 소리로 야거를 외칩니다. 여기세! 8.0! 지금 수출 기업이 1,000만 달러를 1,528원에 매도하는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으로 아침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였던 원달러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중단 없이 운영됩니다.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외 수출입 기업 등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을 쓸 수 없이 오전 9시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즉각 대처가 가능하게 되어서 리스크 관리에 굉장한 도움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한국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마 기회도 있지만 위기 리스크 요인도 좀 예상하지 않은 길이라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 있으시면 언제라도 정부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시 보완해서 한국의 외환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시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4시간 개방이 중장기적으로 역외 차액 결제 선물한 NDF에 몰리는 수요 일부를 국내 시장으로 흡수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밤 시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낮은 구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해외 뉴스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환율이 오히려 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단계에서는 환율 안정 효과보다는 좀 시장 적응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정부는 야간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가동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왔던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1월 제5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4선을 지낸 정 회장은 협회장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애초 정 회장은 북중미 월드컵 폐막 이후에 사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고 또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퇴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한 날 한국 축구계를 하나하나 뜯어고칠 박지성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무엇보다 축구인으로서 죄송하다며 혁신과제의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시집처럼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인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는 일본과 같은 지속 성장 가능한 축구입니다. 같은 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빨리 결론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지휘가 있었는데도 늑장 수사가 이뤄졌다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의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후에도 9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예산 낭비 여부를 수사할 전담팀 운영을 본격화했습니다. 합수본에 새로 충원된 검사 2명이 전담팀에 합류해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수본이 이몽석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 예산 전담팀을 가동합니다. 검사 2명이 충원됐고 경찰 인력도 합류했습니다. 전담팀은 지난 2023년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드러난 채용 비리 수사를 맡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도 넘겨받았고 전국에 접수된 다른 사건들도 이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이미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담팀은 또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외유성 출장 등 선관위가 방만하게 예산을 썼다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본류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1명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송파구와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에 대해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 70명이 넘는 참고인들을 전방위로 불렀는데 이제는 핵심 참고인에게 초점을 맞춰 진술을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성역화 발언과 관련해 이 사퇴를 제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음을 알린다라는 속보가 다시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이병태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한 건데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최종 확인을 한 것으로 속보 전해졌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 취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울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현재 176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자는 폭행 등 혐의가 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과 모욕이 66명, 강요나 업무방해가 27명,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9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일반 시민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4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1명은 구속됐습니다. 국민적 공물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1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에 승소했습니다.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무더기 복제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장마 속에 오늘 청주에서는 올해 2번째 열대야가 기록됐고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다시 발령됐습니다. 날씨 변화가 무척 큰 요즘인데요. 이번 주에는 중부는 점차 많은 비가, 또 남부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두 얼굴의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사이 충북 청주의 최저기온은 25도. 지난 5월 30일 강릉에 이어 올해 2번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남서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된 데다 구름이 이불처럼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서 밤에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한 겁니다. 비가 그친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고개를 들면서 영남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더위도 강화하겠습니다. 반면 소나기가 잦았던 중부지방은 점차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수량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 중반 중부지방에 많은 비와 함께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부는 뜨거운 공기가 더욱 강해지면서 폭염이 한층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주 중반부터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영향을 받겠는데요. 상대적으로 남부지방은 더위가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중부지방이 비가 내리는 반면 이 반대 양상의 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강도 5의 초강력 수준으로 발달한 9호 태풍 바비는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인 가운데 북상 과정에서 많은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어느 지역의 정체에 영향을 주는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브리핑을 열고 태풍의 발달 상황과 진로를 토대로 정체전선의 움직임과 강수 전망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태평양의 지구 표면의 13.5%를 뒤덮는 초대형 해양 열파, 즉 바다 폭염이 형성돼 글로벌 기상 전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서태평양에서는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 해수를 양분 삼아 제9호 태풍 바비가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해 주말쯤 타이완과 중국을 정조준하며 북상 중입니다. 대기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달 중순에는 미국 서부와 유럽 지중해 일대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강력한 열돔 현상이 나타나 극심한 폭염을 부추길 전망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데 유력 주자인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레이스의 막을 가장 먼저 열어젖힌 건 김민석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침부터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당시 헬기 사격의 탄흔이 남아있는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내 통합을 외치면서 2028년 총선 승리로 달려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공세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당의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논의, 공천 등에서 수기와 토론 부족, 절차 미비 등이 나타났다고 직격하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본선에 빠뜨렸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 봉하마을 방문 소식을 알린 데 이어 노사모 동창회를 했다는 글을 올리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결하면 승리한다. 자신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도 밝혔는데 자신을 향해 공세를 이어온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전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민 의원과 손잡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선명성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존재감 부각에 나선 송영길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앞서 부도위기에 놓였던 인천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만들었다며 당대표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 공개 일정은 없이 국회 국방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발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으로 8.17 민주당 당권 레이스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도 이르면 이번 주 출마 선언을 할 전망인데 출마 선언 시기와 장소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국민의힘 징계 내용이 접입가경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카드까지 꺼내든 건데 당내 반발 속 윤리위원회는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영구 복당 금지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당의 기강 확립을 천명한 데 이어 당원 주권 정당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당을 영속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엄정 징계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의 경우에는 복당을 영구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경한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셨습니다. 이 발언은 지방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과 야합 의혹에 대해 당무감사 필요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당 윤리위원회가 반 장동혁 측에 대한 대규모 징계 심의에 착수한 당일 나온 메시지란 점에서 장 대표가 사실상 선전포고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주체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이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리위엔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운동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부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다수에 대한 징계 요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징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일각 우려에 당권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정치로는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없다. 무소속 후보 지원은 분명한 해당 행위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반 장동혁 진영에선 장 대표가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 전부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친한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반장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 중진도 구성원을 징계에 세우겠다는 기강은 질서가 아닌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이미 장 대표 반대파에 대한 징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윤리위는 일단 당사자 소명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이 또 한 번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집 요구로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국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 등 민생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복귀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의 고삐만 더 바짝 쥐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과방위, 국방위가 같은 날 나란히 개문발차 후반기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범여권 의원들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뒤로 한 채 단독으로 간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개회 뒤에도 반쪽 국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민 삶과 미래를 볼모로 목리를 부리고 있다며 파행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특별위원회로 격상하는 등 당력을 총집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겠다며 보이콧 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입틀막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일제히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했는데 그간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를 처벌하면 당사까지 팔아야 했을 거라며 너도 나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반중 언론 문 닫고 감옥 보낸 홍콩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양당이 도입의 뜻을 모은 선관위 특검법을 두고도 특검 추천권 등 세부 내용을 둘러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특검을 단독으로 추천하겠다는 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내세운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은 침대 특검은 정권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다. 야당의 전권을 위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법사위원장직 양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한 상황이라 전격적인 태도 전환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양측이 전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주 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전쟁 이후 중동 질서를 둘러싼 외교전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가 이어지는 이란은 체제 결속과 협상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장례 일정이 마무리되는 11일쯤에는 파키스탄 중재 아래 핵 문제 등을 논의할 후속 협상이 재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약 5개월 동안 중단됐던 카타르와의 해상 교역이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반미 여론을 결집하면서도 물밑에서는 외교와 경제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과 함께 이란 전쟁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분담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전쟁 이후 동맹 역할 재조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Well, the big question is, are they paying the 5%? I just want their loyalty. We don't need their money. We don't need anything. 나토 정상회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균열설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는 99%의 경우 의견이 같다며 이란 문제를 둘러싼 불화설을 일축했습니다. 99% of the time we see eye to eye. But as in any family, in any close friendship, there are sometimes differences of opinion, and we discuss them openly. 나토에 이어 미 이스라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이란 전쟁 후속 협상 전략과 동맹 재편 구상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군 폭격으로 숨진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장례식에 후계자인 차남 모스타바가 불참하면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테헤란에서 열린 장례 기도회는 고인의 다른 세 아들만 관 곁을 지켰을 뿐
최고 지도자 자리를 승계한 무스타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스타바가 지난 2월 개전 초기 폭격으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추가 암살 시도를 극도로 우려해 공개석상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 측이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자국민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 대사관을 포함한 이란 주재 외국 대사관에는 초청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국 정상의 장례식에 주재국 대사가 참석하는 관례에 따라 하메네이 장례식에 주 이란 대사 참석을 타진했지만 이란 측이 초청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측은 외국 사절단 중에는 해외에서 방문한 인원만 제한적으로 장례식에 초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유가 담합 의혹에 연루됐던 국내 4대 정유 회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행위로 26조 원대에 달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직후 석유 가격 폭등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HD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노골적 담합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는 이미 2년 전부터 상호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담합 관행이 만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가격 담합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GS칼텍스와 S오일은 담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들 역시 가격의 흐름을 그대로 추종해 범행에 편승했다고 봤습니다. 이들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는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나 트럼프 만세 등 대화가 오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기소되지 않은 두 회사의 의식적 병행 행위를 합치면 26조 원 상당의 경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유사 두 곳의 가격 담합은 바로 나머지 두 개 회사의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어 단기간에 국내 시장 전체의 유가 폭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 상승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된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제 등과 관련해서는 4대 정유사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격에 따라 제품 전량을 구매할 의무를 주유소에 부과한 건데 검찰은 공정한 거래 행위를 저해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담합 행위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정위의 현장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증거를 없앤 HD 현대오일과 GS칼텍스 임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이 경쟁 중인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가 우리 시간 내일 새벽에 전격 발표됩니다. 이 경쟁이 과열되면서 잠수함을 절반씩 나눠 수주하는 이른바 혼성함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은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잠수함 건조는 물론 30년간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하나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적격 후보에 올라 경쟁 중입니다. 우리와 독일 정부 모두 범정부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에게 대통령 친서를 직접 전달했고 국방장관, 산업장관, 재무장관까지 최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을 빠짐없이 만났습니다. 캐나다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우리 시간 화요일 새벽에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를 전격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는 캐나다의 대규모 해군 기지가 있는 동부의 항구 도시 헬리팩스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총리실도 카니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캐나다를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도록 만들기 위한 새 조치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his strategy is about protecting Canada's sovereignty in its fullest sense. In other words, our ability to act independently in that more dangerous and divided world. 이번 발표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단계로 최종 계약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한국과 독일이 잠수함을 절반씩 나누어 수주하는 이른바 혼성 함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독일은 정숙성에서, 우리는 장거리 작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 입장에선 각각의 장점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우리와 독일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교적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측도 혼성 함대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홈플러스는 일부 카드사가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등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은 14일 이내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 확정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도 회생 절차는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여럿이 때린 혐의로 10대 여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기초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게 넘겼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하철 좌석 시비가 붙은 승객을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앉으려던 좌석에 20대 여성이 앉자 발로 턱 부위를 때리고 말리는 50대 남성 승객의 멱살을 잡은 뒤 달아났습니다. 인기 걸그룹 멤버의 발언이 일배식 표현이냐를 두고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다만 배제고 응원 논란 때와는 대중의 반응이 조금 다른 양상인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소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희가 일본인 멤버 미나미 고향집을 찾은 장면이 논란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PD가 무섭노라고 말하자 원희도 같은 표현을 따라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 다큐멘터리 PD가 SNS에 속상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뭔가 달콩 소리 나는데? 뭐야? 네, 뒤에서. 무섭노. 저녁부터 무서워. 배제고 응원 논란 당시엔 5.18을 조롱했다는 비판에 상대적으로 여론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반면 이번 논란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시선이 갈렸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 원희가 일상 대화 중 사용한 건데 특정 커뮤니티 말투로 단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문제가 있다는 쪽에선 특정 표현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산 출신인 조국 전 대표가 SNS에 일베는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고 올리자 이준석 대표는 경상도 사투리를 일베 용어라고 모욕의 언어로 만든다고 맞서면서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졌습니다. 의문사가 없이 그냥 무섭노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일베식 표현이다라고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원이라는 그 친구는 보니까 그런 표현을 그 의문사 없이 자주 쓰더라고요. 보니까 종종 자기가 용법이 안 맞더라도 그렇게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일베식 표현이라는 경계와 무분별한 낙인에 대한 거부감, 서로 다른 우려가 맞부딪히면서 온라인 공간의 갈등도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가 오늘부터 이틀간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런던 공연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도심 행사도 마련되며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요.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네, BTS 공연이 예정된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에 와 있습니다. 네, 조 특파원 뒤로 팬들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연 시작까지 8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 BTS 팬들이 속속 공연장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굿즈를 구매하거나 입석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 온 팬들이 많은데요. 7년 만에 다시 런던을 찾는 BTS를 기다리며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BTS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런던에서 월드 투어 아리랑 공연을 펼칩니다. 전 세계 34개 주요 도시에서 88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월드 투어는 K-팝 가수의 단일 투어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모든 공연이 일찌감치 매진되며 월드 클래스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지난 4월 시작돼 한국과 북중미 여러 도시를 거쳐 유럽에 상륙했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런던이 세 번째 도시이고 이어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로 건너갑니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아미는 런던 공연에 이틀 연속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유럽의 다른 도시 공연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이번 공연이 방탄소년단의 새로운 챕터를 보여주는 무대라며 특히 연출 전반에 우리 정서를 깊게 녹여서 한국적인 색채가 풍성하게 펼쳐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을 계기로 런던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이벤트도 진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첫 공연일인 오늘 런던 도심 곳곳에서는 BTS 맞이 행사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런던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런던 아이는 오늘 밤 아리랑 투어의 핵심 색상인 붉은 빛으로 물듭니다. 또 템스강 위에는 아리랑 로고 조형물을 실은 대형 보트가 뜰 예정이고요. 오는 8일에서 10일 런던의 복합문화공간 아우터넷에서는 BTS를 소재로 한 특별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이번 런던 공연을 계기로 하이브와 협력해 특별 행사 BTS 더 시티 아리랑 런던을 마련했습니다. BTS 멤버들이 과거 월드 투어에서 입었던 무대 의상과 뮤직비디오들을 감상하고 멤버들에게 보내는 응원 편지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도 어제 행사장을 다녀왔는데 여러 유럽 국가와 중동, 아시아 각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찾아온 아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사 티켓 2,600장의 온라인 예매를 열자마자 2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입장을 더하면 2,8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화 전시도 둘러보는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어서 세계인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오늘 밤사이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24도로 기온 자체도 열대야와 비슷하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높아 조금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광주 32도, 포항 35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도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나 소나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장윤기의 차 안에 있던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광산경찰서 소속 수사팀장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장윤기 차량의 케이블 타이는 납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없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의 범행 직후 차량엔 혈흔이 묻어 있고 범행과 관련된 물품도 다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범행 다음 날 경찰서 현직 영감인 장 씨 아버지에게 차를 돌려줬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여고생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라진 케이블 타이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증거 제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장 씨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 인형을 보존하지 않고
장 씨의 아버지에게 주소와 비밀번호, 수사 상황 등도 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배제한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인원을 27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과 장윤기 담당팀 소속 형사들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근무가 어차피 어려우니까 배제를 시켰던 부분이고요. 증거인멸 혐의 부분을 혐의적으로 두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제가족 감싸기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직접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YTN 오세일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앞두고 불거진 수사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장이 핵심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석기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과 담당자들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홍 본부장은 유구무원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 감찰 중 수사 전환 필요성을 보고받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광주경찰청도 수사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은 어렵지만 일선서는 물론 광주청도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 일부 감찰관을 현지에 보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수본부장이 직접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건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는 걸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수사 공정성 논란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부실 수사는 물론 내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국수본부장이 공언한 대로 명운을 건 수사로 경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청룡기 고교 야구대회에서 조롱구호를 외쳤던 배제고 학생들이 광주 일고를 사과 방문했습니다. 오후 3시쯤 광주 일고 야구선수단과 만난 뒤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우선 배제고 야구부가 광주 일고와 만난 이 자리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배지고등학교 야구부가 오후 3시쯤 광주 제1고등학교에 도착했는데요. 학생 선수들은 굳은 표정으로 강당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배제고 야구부 주장이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사과문에는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 제1고 선수와 학부모, 광주 시민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제고 야구부는 또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야구를 떠나서 인성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배제고 야구부 감독도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상대에 대한 존중 등 학생 선수로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배제고 사과가 이어지는 동안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는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 야구부 선수와 지도자, 학부모와 교원까지 모두 86명이 동행했습니다. 이후 두 학교 선수단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도 동행했습니다. 배지고등학교의 부적절한 응원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 제1고와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광주 제1고등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말이던 지난 4일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제1고에 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배제고 청소년들의 미래를 짓밟았다며
광주 제1고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였고 학교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관련 학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협박글이 이어질 경우 즉시 수사에 나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제1고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에 시설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배제구 야구부 징계 사태를 5.18의 성역화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경찰청이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계정 74개를 수사해 9명을 검거하고 5.18은 폭동이라는 블로그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을 포함해 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회계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는 물론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회계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고 선관위 신뢰가 훼손됐다는 판단 아래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려가 높은 상황이어서 회계감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번 감사는 중앙선관위와 서울, 경기, 부산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2달 동안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에 42명을 배치했는데 통상 정기 감사 때 투입한 인력의 서너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과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 이렇게 2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계약은 물론 각종 수당 지급과 재외국민 선거 경비, 계약 체결 과정의 일감 몰아주기나 직원 해외 출장 여비 집행 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거와 연관되어서 살펴볼 수 있는 회계검사 사항은 다 살펴봐야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뒤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업무 내용을 들여다보는 직무감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르면 10월 결과를 내놓는 걸 목표로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과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할 전담팀을 본격 가동합니다. 합수본은 오늘 이몽석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인사예산 전담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추가로 배치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합수본은 전국 수사기관에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을 검토하며 이첩 대상을 분류하고 불기소 등 처분이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재기 수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사태 당시 임용이 취소됐던 당사자 가운데 1명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에 승소했습니다.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린 감사원이 정작 법원에 증거 제출을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대구 선관위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한 A씨. 아버지는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낸 선관위 1급 고위직 출신으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감사원은 A씨 부친이 대구 선관위 인사 담당자들에게 5차례 넘게 연락했고 채용 전 사무처장님이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한 상태라고 언급한 내부 메신저 대화도 확보해 부정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4월 A씨의 임용을 직권 취소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부친이 채용 정보를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보도자료 외에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감사원 역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에도 내부 문서와 관계자 진술 등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거나 권한 없이 선관위를 감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이례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YTN에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할 수 있어 법원에 증거를 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고위직 자녀 7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이들 역시 선관위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상태여서 무더기 복직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용 절차에 정식으로 참여를 했던 일반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고 감사원법 개정과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직무감찰하고 처벌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치가 시급합니다. 선관위는 A씨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촉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독립기구란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해왔던 선관위가 정작 법정에선 감사원 자료에 매달리는 건 모순이란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한축구협회를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13년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축구협회는 정 회장이 천안 코리아 풋볼파크에서 마지막 임원회의를 주재한 뒤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사퇴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 발전과 영광만을 바라보며 달렸지만 때로는 깊은 실망을 안겨드리기도 했다면서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정관에 따라 부회장 중 한 명이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아 회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차기 회장 선거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3년 만에 사퇴한 날 한국 축구계를 하나하나 뜯어고칠 박지성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박지성 공동위원장은 무엇보다 축구인으로서 죄송하다며 혁신 과제의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K축구 혁신위 회의장에 들어선 박지성 공동위원장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2002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그가 혁신의 전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축구인들이 더 분발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에 너무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라고 밝혔는데 실천력을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논의한 이런 사안들이 유승민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얼만큼 반영이 되고 얼만큼 실천에 옮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출범 현장에서 공동위원장 자리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에게 넘기면서 현장 중심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축구인들이 이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원칙은 처음부터 확고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에 이영표, 박주호 해설위원 등 영향력 있는 축구인들이 포함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표는 일본과 같은 지속 성장 가능한 축구입니다. 같은 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체제는 1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부족함과 과오는 오롯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즉각 회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네, 과거 교제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뒤 자해를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사망 당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보호 조치도 받고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혜리 기자,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했고 범행 전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였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숨진 여성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건 그로부터 닷새 뒤입니다. 여성은 지난달 8일 이별을 통보받은 A씨가 자신의 직장을 찾아오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은 A씨는 왜 신고를 했느냐며 여성에게 연락해 항의하고 집까지 찾아갔다가 지난달 10일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씨에게는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1호부터 3호 조치를 했지만 신병 확보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관계성 범죄 피의자 고위험 평가 14개 항목 가운데 1개에만 해당해 큰 위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는 또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참변을 막진 못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신고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확인될 경우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됐습니까? 아직 A씨를 상대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A씨는 어제 범행 뒤 자해해 2차례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바탕으로 당일 행적을 추적하면서 숨진 여성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3일에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금천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지난 2일 새벽 2시쯤 서울 관악구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일주일 전쯤 A씨를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접수해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하철 좌석 시비가 붙은 승객을 때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밤 10시 50분쯤 인천 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앉으려던 좌석에 20대 여성이 앉자 발로 턱 부위를 때리고 말리는 50대 남성 승객의 멱살을 잡은 뒤 달아났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부산 북구에 있는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진화됐고 원생과 직원 등 130여 명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항만과 인접해 있고 토지 수용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사업인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부처, 기업이 참석한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서남권 사업 부지를 우선 논의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회의 결과 청와대는 전남 무안으로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도 이곳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고 도심과 항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물류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두 기업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50만 평 규모와 평평한 부지 특성 또한 긍정적 요인으로 검토됐습니다. 특히 이미 주변 지역에선 땅값 폭등 조짐이 보였던 만큼 토지 수용 부담이 적은 국유지를 선택해 불필요한 투기 논란을 줄이겠다는 뜻도 담겼습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군 공항 부지 오염 문제와 안보 공백 우려는 최소화하며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주변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확보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부지도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야당 등의 비판과 관련해 국민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하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에서 일각에서 왜 투자 대상에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 불가능한 일, 이벤트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냐며 불가능하다고 비난을 하든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하나만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SK하이닉스의 이 주식 예탁 증서 미국 나스닥 상장이 예정된 이번 주 첫날 코스피가 겨우 8,000선을 지킨 채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지수가 꺾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중 8,3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가 쭉 미끄러져 0.5% 내린 8,051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이 2조 7천억 원 순매수를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2조 8천억 원 순매도에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투톱 희비는 엇갈렸는데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등한 반면 SK하이닉스는 급락했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전망하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85조 원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3.6% 오른 32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어 2.8% 오른 31만 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는 장중에 3% 오른 249만 원대까지 갔다가 급락해 3.4% 내린 23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주식 예탁 증서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SK하이닉스 주가의 재평가 여부는 미국 ADR 상장 이후의 주가 추이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조선주가 상승했고 증권주도 강세를 보이는 등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코스닥 낙폭은 더 커서 2.5% 내린 847로 마감했는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첫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7원 오른 1,530.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이 올해 상반기 기본급의 최대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합니다. 삼성전자는 사내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의 지급률을 공지했으며 지급일은 오는 8일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HBM 공급 확대와 범용 D램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메모리 사업부가 상반기에만 140조 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전, TV, 스마트폰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경험, DX 부문 직원 중심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성과급 격차에 반발하며 오는 16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불합리한 DX 패싱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집회라며 2,000명에서 3,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성과급 합의로 DS 부문은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DX 부문은 600만 원 수준의 자사주가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서양 동맹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동맹국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나토는 출범 7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축제 분위기 속에 나토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유럽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불씨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유럽을 향해 비겁자들이라며 날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One thing we're very disappointed, I'll say it publicly, we're very disappointed with NATO because NATO has done absolutely nothing. 미국은 나토에 제공하던 미군 전력 규모를 줄이기로 하면서 유럽 안보는 스스로 책임지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유럽은 서둘러 지갑을 열었지만 미국 방산업계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돈을 내고도 무기를 제때 받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달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see a U.S. that really commits to stay within the alliance and maybe a softening of the rhetoric.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의회조차 미군 철수를 막을 법적 수단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He could begin to pack up, to take American troops and move them out of Germany and move them out of the United Kingdom and move them out of Poland. 유럽은 이번 회의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무기 구매와 호르무즈 해협 방위 분담 등 트럼프 달래기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담을 나누면서 우크라이나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될 거란 패싱 공포도 큽니다. 나토의 균열은 결국 러시아와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란 경고 속에 위기의 대서양 동맹은 불안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여름 휴가철 앞두고 온라인으로 항공이나 숙박권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 상품 예약 플랫폼 아고다가 환불, 수수료 등 중요 안내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24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고다는 지난해 말 온라인 여행 상품 앱 가운데 국내 이용자 경험률 1위를 기록한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예약 과정에서 고객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들을 불명확하게 안내한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선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수화물 정책 같은 엉뚱한 경로로 환불 불가 상품이란 점을 안내해 사실상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숙박 예약 때는 결제 시점에 따라 최대 5%까지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결제 예정 금액엔 반영하지 않고 표시했습니다. 후지불 결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5% 수수료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마치 환율에 따라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함으로써 이용자를 기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의 이런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둔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예외 없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고다 측은 방미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 반 가까이 흐른 지난 2월에서야 시정 조치를 마쳤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이 긴급 체포됐었죠. 경찰은 광주 지휘라인을 배제하고 경찰청 본청에 수사팀을 투입했는데요. 제 식구 감싸기 부실 수사 의혹을 벗을 수 있을지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장윤기 사건 자체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 경찰관 아버지의 증거 인멸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 담당 경찰관이 장윤기 차량 안에서 케이블 타이를 없앴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충격을 더하는 것 같은데 이 증거물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케이블 타이라고 하면 평소에 정말로 이 케이블을 묶어놓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범행 현장에서는 이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이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케이블 타이가 장윤기의 차량에 있었다라는 점은 당시에 단순히 길을 가다가 기분이 나빠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량까지 이 피해자를 끌고 와서 뭔가 결박을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던 핵심 증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수사팀장이 인멸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은 사실 아예 케이블 타이를 증거 목록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입장에서나 아니면 어디 외부에서 보더라도 모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량에 이제 증거를 이제 쭉 이제 수집하는 그런 현장 검증을 진행을 할 때 보통은 경찰이 체증을 위해서 이 녹취 도구를 캠코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쭉 촬영을 해놓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는 보였던 케이블 타이가 증거 목록에도 없고 실제 사라지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개진하다 보니 이 해당 수사팀장이 케이블 타이를 없앤 것으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인멸한 것뿐만 아니라 장윤기가 이제 운전한 후에 버리고 간 이 SUV 차량의 경우 이 차량에도 혈흔 등이 좀 남아 있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 혈흔 같은 것도 주요 증거물로 볼 수 있는데 차량을 보존하지 않고 장씨의 아버지에게 바로 인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증거를 수집을 해서 압수를 하고 그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물론 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라고 한다면 감정이라든지 감식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필요 없는 부분은 환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불하는 절차에 있어서 언제까지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을 하고 그리고 감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필요한 절차 동안 증거를 얼마든지 압수해서 보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이 차량 내부에 대한 사진을 찍고 현장 검증을 한 바로 다음 날에 장윤기 아버지에게 돌려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돌려준 이후에 장윤기 아버지는 현직 경찰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혹시나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다시 이것을 요청했을 때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약 보름 동안 실제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지문도 묻었을 것이고 이미 유의미한 증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다 사라진 후겠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운행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와 그다음에 이제 수사팀이 수십 차례 통화한 점 이런 부분들도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밀 유출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족 입장에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구치소라든지 교도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구속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구속 여부를 알려주는 것과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언제 압수가 개시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알려주는 것은 이 수사의 절차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과연 언제 신청해서 청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수사의 기밀성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언제 압수가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면 그 전에 증거인멸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을 비밀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절차상으로 피의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안내되어야 되는 내용을 넘어서서 언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 것 같다. 언제 발부되면 언제쯤 우리가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것까지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속임으로써 아니면 증거를 미리 없앰으로써 이 공무집행 방해를 저질렀다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증거나 정황을 통해서 성범죄 목적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또 강간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또 이 영장 집행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이 아버지가 뭐 성인용품 인형 같은 것들을 미리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이 살인 혐의만 적용해서 좀 검찰에 넘겨서 형량을 좀 봐주게 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려졌을 때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강간 등 살인을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강간의 목적이 더해져서 살인행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사형 무기밖에 없거든요. 형량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강간의 목적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본다면 케이블 타이와 같은 중요 증거들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고 차량의 경우에도 바로 돌려줬으며 실제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길 때에도 강간 등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서 넘겼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시에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선은 살인으로 보고 안전하게 넘긴다라는 시각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여러 증거가 인멸된 정황들과 합쳐서 보자라고 한다면 혹시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혹시나 적극적으로 증거 수집을 더해서 강간이라는 목적을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게을리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이 상황은 일단 국수본부장은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직 명운을 걸고 엄정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찰의 수사 공정성 전체가 좀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초에 이 광주경찰서의 일부 서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광주경찰청 자체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경찰 내부에 제 식구 감싸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유구무원이다. 우리가 조직을 쇄신하는 차원에서 정말 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특별수사팀 27명의 규모로 이 수사팀이 편성이 되어서 본청에서 나서서 수사를 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지금 감찰에서 시작이 됐는데 감찰의 경우에는 경찰 조직 내부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검토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손을 떠나서 지금 내부 징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형사사건으로까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광주청 라인이 아예 배제가 되고 본청에서 나와서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은 또 없었는지 그리고 정말 봐주기, 형량 봐주기를 위해서 살인죄로 이송을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경찰의 부실 수사가 드러난 게 이제 검찰 단계에서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난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가 재검토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만약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라면 장윤기의 경우 증거인멸 당연히 묻혔을 것이고 그리고 강간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아마 의율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적어도 보완 수사를 요청하거나 보완 수사를 개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수사의 균형이라든지 일정 정도의 견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이 과도하게 수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보완 수사를 해라라고 명령이 나오는 것은 문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필요 한도 내에서 저렇게 경찰의 비위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는 하나의 출로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논의로 이것이 재점화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이후에 이 친족 특례의 적절성 논란도 좀 계속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 이제 형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죄에 대한 증거를 내가 인멸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그러니까 친족이라든지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숨겨주고 증거 인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친족 특례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 자식을 숨겨주고 내 아버지를 숨겨주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현직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렇게 유착이 연관되어서 은폐를 하고 증거를 인멸한다라는 것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물론 장윤기의 아버지의 경우에는 지금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지금 수사팀장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증거인멸해라 라고 지시를 해서 교사를 한 경우에는 또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수사팀이 꾸려져서 어느 정도의 수사가 개진되는지에 따라서 장윤기의 아버지도 증거인멸에 대한 교사범의 죄책을 충분히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자,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에도 더위가 완전히 식지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체감온도가 27도로 열대야나 열대야에 버금가는 더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이렇게 밤더위가 나타나면서 깊게 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잠을 잘 자려면 우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맞닿는 면적이 적을수록 열을 발산하기 쉽기 때문에 옆으로 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발을 시원하게 하면 다른 부위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신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불 밖으로 발을 빼놓거나 선풍기를 발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더 강해집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북과 전남 동부, 또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30도, 대구 34도, 포항 35도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우선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모레부터 글피 사이에는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퀘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